1893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호안 미로는 견고한 화면 구성과 내용을 중시했던 당시의 19세기 미술 사조에 자연스레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에 입문할 무렵 이미 야수파는 해체되어 그림의 여백과 내용이 재해석되기 시작했고 다다이즘은 반예술을 지향하고 나섰습니다. 미로는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했던 그림 대신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미술계도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젊은 화가는 그들에게 항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또한 자신의 영역과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미로의 아버지는 타라고나에서 보석상과 시계 제조업에 종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바르셀로나를 떠나 금속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죠. 어머니는 마요르카 지방 가구상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미로는 수줍음 많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였습니다.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매년 조부모와 함께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면서 좀 더 풍성한 환경에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한 시골에서 살았던 미로는 화려한 거리와 건축물들을 기억해 두려는 듯 스케치북에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았던 장소는 잊지 않도록 노력했죠.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여름과 가을이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나는 이 시골 마을을 다시 찾곤 했습니다. 1907년 14살이 되던 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중학교를 마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상업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명한 미술학교에도 등록을 했죠. 피카소의 아버지가 가르치고 있던 학교로 9년 전 피카소가 일시적으로 공부했던 곳이었습니다. 17살에 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부기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미로는 당시 생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족과 싸우고 그림을 포기했다. 불행했다. 회계장부에 그림을 그려 해고당했다. 19살이 되었을 때 온전히 그림에 몰두하고 싶다는 열망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미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은 화가가 되려는 미로의 결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 1915년 미로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1917년까지 매년 석 달 동안 군복무를 수행했습니다. 1917년 작품 몬트루이그의 풍경입니다. 1917년의 대부분을 친구와 바르셀로나의 스튜디오에서 보냈습니다. 몬트루이그에서도 같이 지냈던 친구였죠. 친구의 가족은 1911년에 산 농장이 있었던 타라고나 마을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몬트루이그는 미로 작품에 있어서 진정성을 얻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초기 작품에서는 당시의 화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고흐를 능가할 만큼의 강렬한 표현을 선호하던 야수파에 더욱 심취했고 특히 마티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정신으로 정물화, 조상화, 풍경화 등을 그렸습니다. 반면 1914년 작품으로 추정되는 유화 농부를 보면 고르지 않게 뭉개져 있는 무거운 손놀림과 일말의 미덕도 발견할 수 없는 모호한 모티프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보는 이들은 미로 자신의 손과 눈, 그림을 일치시키려고 한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개인전은 1918년 1월부터 3주 동안 달마우 화랑에서 열렸습니다. 1914년부터 1917년 사이에 제작한 64점의 유화와 여러 점의 대생이 전시되었습니다.
몇몇 작품은 폭력적인 이미지 때문에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전시됐던 1917년의 작품 이시 리카르테의 초상에서는 일본풍의 프린트를 첨가하는 등 강렬한 야수파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카르테의 옷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굵은 선이 뒤쪽에 보이는 섬세한 이미지와 충돌하고 있죠. 얼굴은 만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표현 양식은 로마네스크의 초상화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역시 1917년 작품인 시우라나 마을은 몬트로이그의 언덕과 풍경을 그린 것으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옮겨놓았죠. 반복적인 점묘법으로 색감을 더 깊게 연출하고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낸 분놀림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노랑과 초록, 파랑과 보라색을 대비시키며 마치 색이론을 시험하는 듯하죠. 역시 1917년의 작품인 정무라 남과 북에서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문화적인 소재들이 표현되었습니다. 분리되어 배열된 색, 탁자 위, 민속품과 노래, 유리그릇 문학작품들이 바로 그것이죠. 서 있는 누드입니다. 1918년 미로와 뜻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화가 구스타프 크루베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1918년에 제작된 농원입니다. 1918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몬트로이그에 머무는 동안 미로는 4개의 풍경화를 완성합니다. 노새가 있는 야채밭, 벽돌 공장, 폰트리가 있는 집, 그리고 마차길이죠. 노새가 있는 야채밭은 섬세하고 정밀한 작품으로 작은 것들을 소중히 했던 미로의 내면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미로가 말하기를 마차길에서는 태양의 광휘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고 시골길에 깔려있는 잔디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잔디는 나무와 산과 같이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풍경은 순수하고 세세하게 다뤄져 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섬세한 장식적인 형태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변화된 색상은 자연스럽고 세속적으로 다가옵니다. 1919년도 작품인 앉아있는 누드입니다. 팔과 상체의 표현 기법은 입체파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체파들에게 심오한 경의를 표했지만 미로 자신의 말처럼 그들과는 반대로 발전해 나갔죠. 1919년에 완성한 당혹스러운 표정의 자화상에서는 누비올라의 초상에서와 같은 붉은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실크 파자마처럼 보이는데 벌어진 칼라 사이로 목선이 육감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슴의 털까지도 노출돼 있어 마치 옷을 벗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2년 전 작품인 리카르테의 초상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부드러운 분놀림이 느껴집니다. 보조개가 있으며 포동포동한 얼굴에 윤곽이 뚜렷하죠.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까지도 선명합니다. 미로는 많은 초상화를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1917년도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이 초상화는 그의 젊은 모습이 담긴 유일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1920년 파리에 갓 도착한 20살의 미로를 보여줍니다. 미로는 기존과 전혀 다른 화풍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할 당시의 피카소도 같은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1920년에 테이블에 토끼가 있는 정무라에서는 강한 밑받침과 사물들 사이에서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테이블과 그 주변은 해체되고 양식화된 모습인데 반해 토끼나 생선, 채소와 닭의 모습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죠.
비생물인 포도주 항아리만이 양식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하게도 음식을 상징하는 동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파리에 도착한 미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카탈로니아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여유도 없었지만 어차피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죠. 미로는 파리의 한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해 7월, 그는 다시 몬트로이그로 돌아갔고 파리에서 받은 충격에 고무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이었지만 그의 작품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그 다음해인 1921년, 미로는 파리에서 스페인 조각가로부터 스튜디오를 얻었고 4월 파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방가르드 전시회로 잘 알려졌던 리콘 갤러리에서였죠. 팔린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로는 1921년도 작품인 서 있는 누드에서 평행 사변형과 마름모의 구조물에 놓여진 검은 직사각형 위에 왼쪽 발을 얹고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자 뒤로 파란 바탕이 보이고 검은색의 또 다른 바탕색을 볼 수 있습니다. 각진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흰선에 의해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여자의 가슴이 총알처럼 날카롭고 단단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동시에 여자의 경직된 자세와 해부 모형처럼 보이는 원형의 무릎과 그녀의 몸에서 로마네스크 양식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로 작품의 중심이 되는 농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도였습니다. 추상적인 도형과 서로 조화를 이룬 모습은 분명히 새로운 사조의 영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검은 원의 정중앙에 위치한 유칼리 나무의 밑둥. 두 번째, 오른쪽 닭장 주변에 둘러쳐진 붉은 사각형. 세 번째, 왼쪽 아래의 붉은 타일과 검은 마르모 부분. 네 번째, 둥근 달. 태양이 이렇게 창백할 수 있을까요? 붉은 마차바퀴와 닭의 횃대. 다섯 번째, 미로는 쓰러진 양동이 옆에 붉은색 꼭지가 달린 물뿌리개를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뒤쪽으로 프랑스 신문 엔트렌 시종이 보입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이란 뜻으로 반이 잘려나가서 처음에 네 자만이 의로웨라는 음절로 보이는군요. 아무렇게나 방치된 듯한 물뿌리개는 남자가 사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곱 번째, 타일과 뒤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 보면 타일 위쪽에 찍혀있는 7개의 발자국이 갑자기 끊겨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지만 발자국이 난 길은 우물토로 계속 연결돼 있고 우물가에선 한 여자가 물을 깃고 있습니다. 양동이와 병도 보입니다. 여자의 뒷부분엔 그림의 중심에 위치하여 조망점처럼 있는 곳을 살피면 한가한 모습으로 벌거벗고서 쭈그려 앉아있는 개구리 같아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몸의 반이 짙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죠. 아홉 번째, 우물 뒤쪽에는 어디론가 가지 않고서 끊임없이 둥근 길을 따라 돌며 방아를 찧는 노새의 모습도 보입니다. 열 번째, 수탉과 토끼, 염소는 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동시에 몬트로이그 농장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11번째, 채소와 곡물들이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놓여 있군요. 이 농장은 일하는 곳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 아래로는 커다란 야생식물이 막 피어날 듯이 보이는군요. 이것은 아마도 선인장의 한 종류로 7년에 한 번씩 꽃을 피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꽃을 피우곤 하죠. 12번째, 농장은 닭장과 마욱간, 유칼리 나무의 구조 속에서 빛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건축학의 원칙에 충실한 그림 같기도 하군요. 계산과 세심한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미로는 이 그림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를 오가며 한참 만에 완성한 작품이었죠. 1922년 작품 카바이드 램프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대상을 극명하게 단순화시켜서 평평한 뒷배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램프는 그늘져 있습니다. 과일과 석쇠는 단순하게 선으로만 표현되었군요. 1922년도 작품인 옥수수의 귀는 매우 단순화된 그림입니다. 세심하게 그려진 나달을 보면 미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죠. 1922년도 작품인 농부의 아내입니다. 고양이 옆에 원을 그려넣어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양이가 상대적으로 비대해서 그림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두 개의 원과 각진 선을 그려넣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비밀스러워 보이지만 몽상적인 캐릭터는 없습니다. 미로의 작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23년부터 새 존재와 상징의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지는 여전히 몬트로이그 농장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림 속의 동물이나 집, 들판 같은 대상들은 불안할 정도로 고요해졌죠. 이미지는 점점 팽창되고 추하게 변형되었습니다. 고깔 모자를 쓰고 있는 도마뱀은 뚜껑을 열면 튀어나오는 장난감 같은 모습이군요. 몸통을 잃은 생선머리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바다를 연상시킵니다. 귀는 성실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나무 위에 달린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죠. 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접근을 방해합니다. 미로는 항상 고향인 카탈로니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런 반가움이 보이지 않는군요. 경외하는 마음은 찾을 수 있지만 안락한 낙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옹색한 나무 위에는 카탈로니아와 스페인, 프랑스의 국기가 나부끼고 꼭대기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고 그 옆에 선인장 모양의 왕관이 있군요. 바닥의 신문에는 자유를 상징하듯 날짜라는 불어가 적혀 있지만 밤은 사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대각선을 펼치고 있는 것은 거미이거나 단순한 나뭇잎으로 보이는군요. 1923년도 작품인 사냥꾼은 경지와 같은 크기로 형태의 배치에 있어서도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물이 바뀌었고 실제의 모습들은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현실도 뒤에 남아 있습니다. 전작 농장에서 목격했던 나무 밑둥의 원은 나무 자체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둥글고 큰 약간 비뚤어진 원 안엔 검은 점이 박혀 있고 점유로 자라난 대각선의 끝에 나뭇잎이 매달려 있습니다. 작품 경지의 오른쪽에 있던 붉은 나무와 부합되는 부분이로군요. 나무에서 자라던 눈도 사라지지 않고 표현되었죠. 왼쪽에 있는 막대기는 경지에서의 선인장과 닮아 있지만 이것은 사냥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카탈로니아의 전통 모자와 파이프를 물고 있습니다. 혀처럼 생긴 불꽃은 사냥꾼의 파이프와 소총에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또한 심장에서 피어나온 불꽃은 사냥꾼의 열정을 의미하는 거죠. 중앙에 보이는 원추형의 사냥꾼의 소총은 경지에서 볼 수 있는 굴뚝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거미 혹은 나뭇잎이라고 추정했던 사물이 이 작품에서는 태양의 알로 등장했군요. 생선은 더 커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살덩어리와 몸통은 없습니다. 혀, 수염, 귀, 눈이 달린 머리와 생식기, 내장, 꼬리가 있을 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직선과 연결되어 삼각형과 원의 형태로 이어져서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1924년 작품 모성을 소개합니다. 농부의 머리는 1924년부터 1925년도 작품입니다. 1924년은 앙드레 브로통이 최초로 초현실주의를 주창했고 미로도 더 많은 초현실주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작은 크기의 어릿광대의 사육제는
1939년 시와 함께 버브라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미로의 이름이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축제에 들떠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무게와 평형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타 연주자는 음악을 연주하고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고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캐릭터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방 안에 있던 장난감이 튀어나오고 테이블 위에 생선, 사다리 불꽃과 별, 나뭇잎, 옥수수, 원, 창, 그리고 여러 선들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1925년도 작품 낮잠입니다. 사소함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묘사보다 사물의 형태, 색, 선의 구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25년 작품 목욕하는 여자입니다. 파란색 배경 뒤의 형체는 바다에 대한 추억을 상징합니다. 선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군요. 더 이상 고정된 형태의 윤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관찰자의 시선이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925년도 작품 사진, 내 꿈의 색깔입니다. 1924년 이후 맞닥뜨리게 된 초현실주의는 미로의 예술 세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어와 문장이 캔버스를 채우며 그림과 함께 시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1925년 작품 그림. 1926년도 작품 새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선들이 등장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가상의 형상이 수탉에게 돌을 던지고 있군요. 이때 선은 팔의 움직임과 돌의 경로, 수탉의 날갯짓을 알려줍니다. 그림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1926년 작품인 달을 향해 짓고 있는 개입니다. 1926년에 그려진 풍경으로 미로가 채색자로 거듭나는군요. 뒷배경에 짙은 색을 칠함으로써 빨강, 노랑, 파란색과 효과적인 대조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1927년도 작품 풍경, 산토끼입니다. 1927년 미로는 존 압막스 에른스트, 폴 엘리아르, 레네 마그리트가 있는 근처의 스튜디오로 옮깁니다. 특히 존 압은 물결치는 그림자로 유기적 형상의 표현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림 속의 토끼로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미로가 네덜란드를 여행하던 중 암스테르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7세기의 한 작품에 매료되고 말았죠. 곧바로 이 작품의 그림 엽서를 구입해서 파리로 돌아왔고 1928년부터 네덜란드의 실내 연작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네덜란드의 실내 1, 2는 핸드릭 마텐 소거지의 루타니스트와 이안 스틴의 고양이의 댄싱 레슨을 참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17세기 작품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련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작의 모든 것을 판타지 세계에 그대로 옮겨 놓으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덜란드의 실내 2에서는 창문과 의자가 사라졌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머리 형상은 몸보다 5배 이상 크게 그렸고 색도 원작보다 훨씬 강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실내 1, 2는 고전 작품의 형태와 색을 현대언어로 재창조해낸 것입니다. 미로는 회화의 다양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직접 증명해 보인 것이죠. 1928년도 작품 감자입니다. 1928년과 1929년 사이 미로는 2차원적 요소를 이용해 가상의 여자 초상화들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한 여성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었죠. 1929년 10월 미로는 필라 헌코사와 결혼을 합니다. 9달 뒤인 1930년 7월 둘 사이에서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이름을 본따 들로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1929년도 작품인 1750년 밀즈 부인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인 초상화를 본뜬 가상 초상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미로는 네덜란드의 실내에서처럼 환상적인 형상의 언어를 표출해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잡지 광고에 기재됐던 이 작품에는 루이자 여왕의 모습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작은 형상은 풍만한 가슴에 머리가 작고 롱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을 연상시킵니다. 배경보다 선명하고 대조적인 색상을 한 채 여백 속에서 자리하게 되었죠.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서 살기란 여의치 않았습니다. 미로는 다시 몬트로이그로 돌아와 고향집에 머물면서 가끔씩 파리를 오가곤 했습니다. 세계 대전으로 화랑과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미로의 작품을 관리해주던 파리의 갤러리에서도 더 이상 그의 작품을 취급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계신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즈음 미로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조금 나아졌죠. 1930년대 그의 작품은 단순하고 명쾌한 넓은 기호들로 채워져 난해하지는 않았습니다. 1933년에 나온 이 작품은 콜라주 기법을 이용했지만 작은 창조물들이 형태면에서 원작의 사파와 일치하고 의미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1933년 작품 그림. 1933년도에 발표한 구성은 콜라주 잡지에 게재되었던 대형판 시리즈물이었죠. 미로의 콜라주들은 밝은 색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로의 가장 추상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평화롭게 가족들과 유복하게 지내고 있던 미로였기에 사랑의 제비에서처럼 크고 밝은 색상들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1933년과 34년 겨울에 만들어진 테피스트리 작품입니다. 1920년대 초 실을 화판에 옮겨놓는 실험작을 선보였던 미로는 구불거리는 곡선으로 그림과 글자를 이어놓았습니다. 파란색 뒷배경에 보이는 제비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또는 제비의 날갯짓이 새겨놓은 것 같군요. 사물들의 자유로운 배치는 해방과 개방성을 창조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새의 비행과 사람의 낙하를 읽어낼 수 있죠. 1934년도 10월 작품인 화상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미로는 다소 분석적인 파스텔화를 시작합니다. 작품의 상징으로 생식기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1935년도 작품 남자의 머리입니다. 미로의 유머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군요. 실제로 가장 잔인했던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초인간적이고 단단한 모습 때문에 조각 같은 느낌마저도 드는 작품입니다. 1935년도에 완성된 밧줄과 사람 일은 콜라주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4개의 수직 형상이 4개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고 자기 손을 물고 있군요. 그 옆에 가슴을 드러낸 두 여자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을 옥죄고 다치게 하는 폭력의 상징으로서 밧줄을 표현한 것입니다. 1950년 작품 그림입니다. 밧줄에 큰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림에 3차원적 양각을 부여하면서 후에 로버트 로션버그가 그림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에 전조로 보입니다. 1936년 작품인
산더미처럼 쌓인 배설물 앞에 남자와 여자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답답한 공간에서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깊이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세계 대비를 통해 발작적인 충동과 반응을 표현하여 창조된 형상들이죠. 1936년에 발발한 스페인 내란 후에 미로는 파리로 돌아갔고 한 달 후 가족이 합류합니다. 이후 1940년까지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호텔들을 전전해야 했죠. 잡지에 그림 대신 시를 기고하며 생활하곤 했습니다. 1937년도 작품 낡은 신발을 신은 정물입니다. 이때부터 미로가 훗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정물화 작품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로는 빈 양주병을 신문으로 싸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포크를 찍어놓은 커다란 사과와 말라 비틀어진 검은 빵덩어리, 낡은 신발 한 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5개월이 소요되었죠. 따로 스튜디오가 없어서 갤러리를 빌려 쓴 데다 누드화 작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7년도 작품인 스페인을 구하자는 스페인의 해방을 지지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남자의 형상이 거대한 주먹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적들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나타낸 거죠. 1937년 작품인 자화상에서는 별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유명한 성좌 시리즈에 대한 조짐을 엿볼 수 있죠. 그 후 노르망디 발랑 주빌에 있는 미국인 건축가 폴 넬슨의 집에 머물면서 음악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자화상 시리즈 중 단연 손꼽히는 1938년도 작품 자화상 1입니다. 나비 잎과 별이 매우 돋보이죠. 전작에서 볼 수 있었던 복잡하고 세밀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힘있고 확신에 찬 색으로 전환한 듯합니다. 1938년 작품인 아이방 꾸미기로서 마티스의 새 아이들을 위한 이 작품은 처음에 기묘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물이 과장스레 파괴되고 위협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힘술고져 보이는 오른쪽에 동물이 있지만 근원적인 신뢰와 응집력을 보여주며 미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1939년도 작품인 새 날개에서 떨어진 이슬이 거미집 그늘에서 잠자고 있는 로잘리를 깨우다입니다. 탈출 사다리와 함께 연작 시리즈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로는 생명력 없는 대상물에 시적인 제목을 붙여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당시 그는 작품에 몰두하며 범숙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죠. (1939년도) 작품인 탈출 사다리는 미로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당시 발발했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위협적인 사건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1940년의 작품 한밤중의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새벽비입니다. 앙드레 브로통은 이 작품이 성자와 같은 맥락이면서도 불가사의하게 움직이는 수학 공식처럼 서로 다른 면이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 수열의 구조처럼 상호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었죠.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시리즈라고 명하게 된 것입니다. 1940년 작품 새벽별입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직전 미로는 파리를 떠났기 때문에 모국인 스페인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팔마와 몬트로이그에서 구화제 기법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1945년 10개 작품이 끝났을 때 총괄적으로 성좌라고 명명됩니다. 1941년 작품 새벽녘의 눈뜸입니다. 이상하고 유쾌하게 정의된 점들을 연결하기 위해 형태에서 곧바로 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은 초록과 노랑, 빨강, 파란색으로 채워졌지만
검은 점과 모래시계 활 모양이 존재합니다. 선이 가벼운 표면 위에서 명백히 떠다니죠. 울퉁불퉁한 표면은 물에 적시고 구겨서 질감을 살린 것입니다. 1940년 작품 여류 시인, 1942년 작품 태양 앞에 선 여자와 새, 1943년 작품 그림입니다. 성좌 시리즈 속의 별과 달, 태양은 보편적인 기호 세계와 친숙해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로는 고의적으로 공간 안의 색을 바꿔놓았습니다. 빨강은 검정으로, 검정은 빨강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배경이 더 강조되어 나타났습니다. 미로는 이 시리즈 작업을 하는 내내 구도의 조화를 꾀하려 했습니다. 1945년도 작품인 투입니다. 1945년 1월 소개된 성좌는 유럽 처음으로 23작품이란 시리즈로 제작되어 훗날 뉴욕에서도 전시됩니다. 작은 크기와 종이에 제작된 점에도 불구하고 외교관들 주머니 속에 몰래 밀수될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불러 모았습니다. 1946년 작품 동틀역의 여자와 새입니다. 성좌 시리즈는 뉴욕의 미술학교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아쉴 고르키와 잭슨 폴락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로의 형태의 다양한 배열과 반복되는 요소들,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회화 원칙의 적용, 시리즈 작업 아이디어 등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중에는 신문에 그림을 게재하곤 했습니다. 재료가 귀하기도 했고 종이가 캔버스보다 갖고 다니기 편리했기 때문이었죠. 그 외 세라믹과 쇠도장 작업, 나무, 바위, 뿌리, 꽃 등을 이용한 구성에도 참여하곤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나이 먹은 전쟁의 생존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실험에 조바심 내고 있는 열정적인 예술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전후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은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로는 52세가 되어서 비로소 작품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945년 알티거스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시간을 그림보다 도자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꽤 많은 그림이 완성되었고 항구도 이때 제작되었죠. 1946년에 그려진 밤의 여인은 연습용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신시내티 호텔에 기증하게 된 작품입니다. 1946년도 말 작품인 태양 앞의 여인과 소녀를 보면 우리는 조심스러운 정의와 우연한 효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상호작용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로의 그 근래의 작품에 많이 발생합니다. 두 중앙의 인물은 진주빛 뒷배경에서 간략하고 뚜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솜브레로 모자를 쓴 금께 그려진 남자는 계산되지 않은 즉석에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아래 두껍게 묻은 듯한 하얀 물감은 작품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미로의 상상력의 세계는 신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1947년 미로는 처음 미국 여행길에 오릅니다. 미술관 관장인 피에르 마티스로부터 신시내티 플라자 호텔의 벽화를 부탁받았기 때문이었죠. 가로 3m, 세로 10m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9달 동안에 거쳐 완성된 그림은 뉴욕에서 신시내티에 있는 호텔로 보내졌죠. 연한 파란색 바탕에 빨강, 노랑, 초록, 검정색의 형태의 화집이 벽화로 사실화되었습니다. 미로가 한동안 힘을 쏟은 결과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그 와중에도 몇 편의 뛰어난 작품들을 완성해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작품이 1948년에 선보인 붉은 태양입니다. 1950년 하버드 대학의 벽화를 제작하면서 겪었던 고민들은 아름다운 작품 그림과 밤중의 인물들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친 듯 했습니다. 그의 콜라주의 관심은 끈과 밧줄을 이용한 주요 작품 구성에서 재생되고, 여기서의 공상적인 뒷배경은 매우 섬세한 형상에서의 박편들과 그려진 혹은 표면에 첨가된 끈들을 제공합니다. 1950년도 작품 태양 앞의 여인입니다. 1941년 4월 현대예술박물관의 개인전에서의 미로의 성공으로 성좌의 인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도 불수레 바퀴 속의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는 사다리입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이용한 전시가 가능했습니다. 회화, 데생, 콜라주 오브제, 테피스트리, 애칭 등이 포함되었죠. 또한 무대 디자인, 책 사포, 판화에 이르는 작품 영역과 그동안의 전시회와 기사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뉴욕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미국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 미로는 마요르카 지방에 부지를 마련하고 거기서 아내의 친척들과 함께 지냅니다. 건축가 친구인 조셉 루이셀에게 부탁해 이곳에 스튜디오를 세우죠. 1956년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미로는 재산도 정리하고 소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림도 모두 파기해버립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새 공간에서 미로는 또다시 왕성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파리에서 알티거스와의 도자기 공동 작업을 하고 메트 재단에 있는 샘폴 드방스에 들르고 판화 작업을 위해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각에도 손을 대면서 청동 주조 시에는 여러 차례 파리에서 바르셀로나를 오가야 했죠. 53년부터 56년까지 미로는 알티거스와 함께 200점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노력의 결실이었죠. 강한 호소력과 힘의 절정을 나타낸 작품으로 1956년 포르투갈에서 전시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파리의 루이 브로드를 통해 22점의 애칭 드라이 포인트, 아쿠아 틴트 등 작품을 발표합니다. 새벽의 고리처럼 많은 작품은 매우 뛰어나죠. 이후 한동안 원래 사파 없이 출판된 폴 엘로와의 시집 시련의 견딤을 위해 목공의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현재 출판된 미로의 작품집은 오늘날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소장품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시집 시련의 견딤의 수준은 그를 화가로서만 한정지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또한 미로는 특이한 그림들도 그렸습니다. 예를 들면 1954년에 이발사의 성좌의 비행이 있죠. 얼마 후 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는데 상자를 열면 튀어나오는 장난감이 토마스 부샤드의 영화로부터 유쾌하게 사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1955년부터 1958년에 걸친 태양벽입니다. 1950년대 초기 미로는 알티거스와 함께 예술작품에서의 세라믹 이용을 고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파리에 새로 건립된 유네스코 빌딩의 외부 벽화를 의뢰받게 되었죠. 그는 주위 콘크리트 건축물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두 세라믹 벽을 강렬한 색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미로는 하나는 태양에게, 나머지는 달 혹은 밤에게 헌정했습니다. 미로는 구겐하임 국제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1959년 5월 아이젠하워로부터 수여받게 됩니다. 1960년 초에 이르자 미로의 그림에는 여백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929년의 작품과 연관성을 보입니다. 단색의 캔버스 위에 단지 몇 개만의 악센트 기호만을 사용했습니다. 3부작의 하나인 작품은 1961년도에 나온 블루 2와 블루 3입니다. 두 작품 모두에는 밝은 청색 바탕에 대하여 검정과 적색 형상들이 명백하면서도 희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며 시공간을 떠도는 비행 접시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공간, 궤도 또한 소우주는 그들 자신이 입증하듯 보이지 않습니다. 1968년도 작품 도망치는 소녀입니다. 이 미로의 조각품에는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60년대 후반엔 기발한 조각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브제의 유머러스한 결합과 밝은 색을 가미해 대중성을 부여했습니다. 1967년 작품 여자와 새들입니다. 때로는 오브제와 재료를 모아다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립된 모델들은 청동으로 주조한 다음 밝은색 도료로 색을 칠했죠. 1967년과 68년에 완성한 황제는 75세 노인의 작품으로는 보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샘폴트 방스에 있는 조각공원은 다양한 미로의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서 그 역시 외부에서 작품들이 감상되길 원했습니다. 1968년에는 샘폴트 방스에 자리한 메스재단 건물에 세라믹 벽화와 미궁에 놓일 조각품을 디자인했습니다. 도자기의 광채가 나를 인도했다. 불꽃처럼. 흙과 불이 격렬하게 결합한다. 나는 타고난 투사인가 보다. 세라믹을 만들려면 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미로의 독백입니다. 1973년까지 10년에 걸쳐 1968년 5월을 완성시킵니다. 늦었지만 파리에서의 학생혁명을 다룬 것입니다. 이 작품 역시 거침없는 손놀림과 고의적인 기호들로 점철되었고 마치 80년대 작품 같은 화법이 돋보입니다. 1978년 작품 사람, 새, 별입니다. 미로는 다시 한번 그의 작품을 특정 지었던 요소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작품에는 예전에 유쾌했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이 첨가되었습니다. 미로의 작품들은 가히 경이롭습니다. 생존했던 90년 동안 2000점의 유화와 500점의 조각품, 400점의 세라믹 오브제, 5000개의 그림과 콜라주를 완성했습니다. 리토그라피, 에칭, 그 외 다른 그래픽 기법의 3,500여 개의 이미지는 50년부터 75년 사이에 대중에 출판되었습니다. 작품에는 항상 카탈로니아의 모습이 묻어 있는데 이는 그의 근원에 양분을 준 자신만의 독자적 언어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1983년 12월 25일 향년 90세로